경제동물의 개량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수라고 합니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 평가과에서 농업연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축산원에서 일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그동안 간간히 강의를 해왔습니다. 강원대, 충북대, 한경대, 전북대 등에서 가축육종학, 동물유전학, 생물통계학 등을 강의를 해왔고요. 단국대 학교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한 학기 동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2주 후에 얼굴을 보겠지만 혹시나 궁금할까봐 제 사진을 하나 넣습니다. 4년 전쯤에 방송에 출연한 사진입니다.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의 교재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출판한 동물의 유전과 개량이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과목이 경제동물의 개량인데요. 사실상 가축육종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가축육종학 책이 몇 개 안 되고요. 다 나온 책이 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 동물의 유전과 개량은 작년에 쓰여진 책이라 가장 최신의 책이고요. 네, 저자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책 한 권을 잘 마스터하시면 가축육종학은 이제 충분히 어디서든지 이해하시고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도서로 신고 가축육종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과서로 많이 쓰여지는 책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좋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원서로는 Understanding Animal Breeding이라고 콜로라도 대학교의 보든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방송대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주문해서 교재를 꼭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실제 강의를 할 때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대 교재가 싼 편이라서 이것도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한번, 기말고사 한번, 그 다음에 약간의 과제를 드릴 생각인데요. 시험은 이제 한 대여섯 문제를 서술식으로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또 자세히 시험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동물주전학과 생물통계학을 먼저 듣고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여러분 커리큘럼을 보니까 동물주전학은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통계학은 커리큘럼에 없던데 그렇게 어려운 통계가 쓰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통계 관련 내용이 나오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축육종학이란 과목이 축산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 분야의 중요한 과목들이 육종학, 번식학, 영양학, 가공학 등이 있을 텐데요. 육종학은 유전적인 부분에서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이해를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축산 관련 학계나 업계에 진출했을 때 꼭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축산 쪽으로 진출을 안 하더라도 동물 유전의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계를 보는 눈이 깊어지고 뭐 실생활에도 여러모로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실용적으로는 축산 관련 자격증이나 축산 관련 뭐 연구소, 뭐 교사, 지도사 등등의 시험에
그 가축 육종학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그 육종학을 잘 해놓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어, 학습 주별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두 주는 그 원격 강의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날 수요일이라서 한번 빠져서 그걸 보강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한 번씩 볼 생각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 육종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목 제목이 경제동물의 개량인데요. 경제동물의 개량과 가축육종학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축이랑 경제동물이란 말이 비슷한 의미로 쓰였는데요.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가축은 일생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번식, 사양, 주거 등이 통제되는 동물을 말한다. 경제동물은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동물을 말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제동물이 가축의 일부인 것 같죠? 부분집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법적 정의는 사실은 학문적인 정의하고는 약간 틀린 아주 실용적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 어떤 그 농업을 하고 산업을 할 때 축산 분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축산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적, 꿩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들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의 특징을 정의한 게 아니라 가축 그 자체를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언급된 것만 법적으로 가축인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대통령으로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종 가축을 또 따로 말을 했는데요. 가축 중 한우, 토종, 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가축이 이제 유전자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으로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 육종학에서 가축 개량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이 되고 만들어지는 산물이 사실 종축입니다. 종축 씨가 되는 가축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정의를 보시면 가축 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 이것도 농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축이 아니라 동물 전체에 대한 어떤 정의와 그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축의 더 모 집단이 되겠죠.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동물이고요.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용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법상의 가축은 경제동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려동물은 축산법의 가축이 아니라 따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동물이 가축이 되려면 어떤 그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야생 동물이 와일드 애니멀이 도메스틱 애니멀이 되는 그 과정을 도메스티케이션, 가축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어떤 자연 선택이나 어떤 적응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인공 선택, 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뭐 소, 말, 돼지, 양, 닭 등 각각의 가축의 그 가축화된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그거의 그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축화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축이 이제 우리가 흔히 축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 말, 돼지, 양 이런 걸 이제 축종이라고 합니다. 그 축종,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종이라고 하죠. 종. 서로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생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스피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종 내에서 우수성, 균일성, 영속성 등이 유전적으로 보존되는 고유의 특성이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재배식물과 사육동물, 가축을 말하겠죠. 집단. 그것을 그러니까 어느 종의 부분 집합이 되는 어느 집단인데 특별한 그 특징을 유지하면서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집단을 품종이라고 합니다. 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축산에서 육종에서는 가축 육종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개념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게 좀 두고두고 좀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품종에 순종이 있고 교잡종이 있고 그렇게 되겠죠. 순종은 퓨어 브리드가 되겠고 이제 여러 품종이 섞인 걸 교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경우에 그것에 이제 어떤 조상들의 정보, 혈통이 있습니다. 혈통, 페디그리. 그래서 혈통 정보가 아주 일종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품종보다 종 아래 품종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또 작게 나눠지는 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종 또는 아품종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버라이어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보다 작은 개념으로 한 품종 안에 또 다른 어떤 특징별로, 그러니까 그 품종을 벗어나는 특징을 가지진 않죠. 같은 공통적인 품종의 특징을 가지면서 특성이 약간 다른 계통들, 이걸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컷을 위주로 그 수컷의 자손들, 후대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룹, 그거를 이제 가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축 육종의 개념이 생기는데요. 가축 육종과 이제 가축 개량을 비교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축 개량을 보자면 현존하는 품종이나 계통의 유전적 소질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력을 높이거나 품질 등의 효용성을 좋게 하는 거, 임프루브먼트 하는 게 가축 개량이고요. 가축 육종은 가축 개량에 더하여 그러니까 가축 개량은 현존하는 품종을 좋게만 하는 거지만 가축 육종은 거기다 플러스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개념으로 가축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게 더한 건데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가축 계량이나 가축 육종이나 거의 현장에서는 같은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가축 육종, 가축 개량의 방법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선발과 교배입니다. 셀렉션과 메이팅.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우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가축 개량의 방법론으로서 우리 교과서의 절반 이상이 이 선발과 교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습니다. 선발은 말 그대로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이제 어느 품종의 그러니까 어느 축종의 어느 품종의, 그러니까 가령 소라면 소의 한우에 많은 한우들이 있을 텐데, 그 한우의 집단의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만을 그 다음 세대의 부모로 쓰는 겁니다. 우수한 놈만 그러니까 골라서 쓰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이 우수한 거냐, 어떤 우수한 애들을 뽑을 거냐, 그게 바로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씨가축으로 쓸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죠. 교배는 그렇게 씨가축으로 쓸 우수할 암컷과 수컷을 여러 마리를 뽑았는데, 또 서로 짝이 잘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짝지어서 새끼를 낳을 것인가, 그게 교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축 육종, 가축 개량은 이 두 개가 답니다. 그래서 교배는 아까 이제 선발은 사실 이제 선발의 동전의 양면은 도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100마리의 가축에서 50마리를 선발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100마리의 가축에서 50마리를 도태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발이나 도태 결국 다르면 반대의 개념이지만 같은 내용이고요. 교배는 순종 교배, 또 다른 품종끼리 하는 잡종 교배,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굉장히 이제 한 주를 들여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종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육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육종을 아까 말했듯이 어떤 좋은 거를 뽑아서 좋은 것을 선발하고 교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게 어떤 거냐는 거죠. 그 좋은 거의 기준.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클수록 성장률이 빠를수록 좋은 거긴 하죠. 근데 가령 뭐 어느 때는 살코기가 많은 걸 원했다가, 어느 때는 지방도 좀 섞인 거, 맛을 원했다가, 뭐 이런 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육종 목표를 세우고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육종이기 때문에, 육종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축 육종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을 배울 때 그 학문의 발전사를 알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학문의 역사가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네, 가축 육종학은 그 유전학의 발전과 거의 같은 그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에서 갈라져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요. 유전학의 응용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멘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멘델 이전에는 이제 학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가축을 기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신석기 시대 이후로 오래돼서 경험적으로 가축 육종의 개념을 우리 인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훌륭한 분들은 그것을 발전시켜 왔죠. 물론 그거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상을 보고 그 뭔가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했던 사람을 보자면
뭐 그동안에 이제 말도 가령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말을 좋게 만드는 뭐 전쟁에 쓰려고 그랬겠죠. 그런 거를 말을 육종을 했던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뭐 나이트란 분은 잡종 강세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찰스 2세는 이제 서러브레드 종, 지금 현재 그 경주마로 쓰고 있는 말의 품종입니다. 이 말을 만들었고요. 가축계량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영국의 바로 베이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00년대, 18세기 사람인데 그 상당한 수준의 가축종의 기술의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개량 기초축 선발, 근친교배 활용, 그 다음에 혈통 등록 제도를 시행했다는 것. 뭐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한 학기 동안 차츰차츰 배울 내용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근대적인 가축육종학의 토대를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멘델 이후인데요. 이때는 이제 19세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급속도로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육종학도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델이 이제 어떤 유전 물질의 전달 양상을 밝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아무도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30년 이상이 흐른 후에 다른 학자 3명이 동시에 멘델의 법칙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드프리스, 코렌스, 체르막이 각각 동시에 그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다시 발견해서 결국 이걸 멘델의 그 업적으로 인정하고 이제 이론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볼튼이라는 사람이 생물 측정학 바이오메트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측정치 가령 뭐 미래 키의 높이라든가 뭐 소의 몸무게라든가 어떤 측정치를 가지고 그 유전 양상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발전이 있는데요. 하디와 와인버그란 사람이 또 이분들도 동시에 각각 어떤 집단 유전학적 법칙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체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집단으로 유전적 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법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초파리를 가지고 그 연관과 교차 현상을 이용해서 염색체 지도를 만드는 법을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의 여러 기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밀러라는 사람은 X선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돌연변이를 육종에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이쪽에 미국 분들이 많고요. 1940년대 이후에는 그래서 뭐 피셔니, 러시니 이런 분들이 어떤 통계학을 응용해서 더욱더 가축 육종학이 정교하게 계산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꼭 또 기억하셔야 될 게 핸더슨이란 분이 핸더슨 교수가 20세기 후반인데요. 그때 최량 선형 불편 추정법이라고 말이 어려운데요. BLUP 블럽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학적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가르치지도 않을 거지만 이제 현재 실제 모든 가축 육종에는 바로 이 핸더슨의 블럽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전학의 중요한 발견 발명 연도별로 쭉 정리를 했는데요. 멘델이 1865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견을 했고 이게 이제 1900년에 재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08년에 하디 와인버그 법칙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53년 그 유명한 왓슨과 크리크의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생물학, 현대 분자생물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1년에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레라 지노믹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간 유전자 지도, 전체 유전자 지도를 해독을 했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여러 동물, 식물, 미생물, 여러 이제 생물종의 유전자 지도도 같이 이제 차례차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집단 유전학이란 과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전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멘델 유전학, 멘델 유전학을 전달 유전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유전학, 분자 유전학은 왓슨과 크리크의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이후에 생성된 학문인데 이제 분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DNA 수준의 유전 현상을 살피는 게 이제 분자 유전학이고요. 집단 유전학은 그러니까 보셨듯이 하디 와인버그 이후에 생긴 학문인데 개체가 아니라 집단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단위로 그 유전 현상을 살피는 걸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육종학은 집단 유전학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단에서 집단은 이제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큰 그룹의 어떤 유전적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양적 유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유전학은 뭐냐면 이제 양적 유전이 있으면 질적 유전도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질적 형질은 뭐냐면은 뭐 털 색깔, 뿔의 유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모 아니면 도의 형질을 말합니다. 근데 양적 형질은 키나 체중처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 그래서 연속 변이를 보이는 게 양적 형질이고 불연속 변이, 그러니까 단속적으로 끊어지는 변이를 보이는 게 질적 형질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양적 형질들을 연구하는 게 양적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떻게 유전되는지, 체중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근데 대부분 이 양적 형질들은 경제적인 거와 밀접합니다. 생산성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양적 형질을 경제 형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자면 육종학이란 가축 육종학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동물의 경제 형질의 유전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유전의 어떤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할 때 꼭 나오는 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이제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계속 자세히 될 건데요. 염색체의 원래 말뜻은 색깔로 염색할 수 있는 어떤 덩어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OME로 끝나면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염색되는 덩어리, 어떤 이제 세포의 핵 안에 있는 염색된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현상으로 색깔이 먹는 어떤 덩어리가 있구나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게 유전 물질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이것도 이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건 이제 거꾸로 이제 유전자라는 거가
물리적 실체는 뭔지 몰랐는데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유전을 담당하는 어떤 부분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유전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먼저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유전되는 형질을 결정하는 어떤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DNA의 어떤 토막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은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전자면 어떤 DNA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일정 프래그먼트, 일정 토막을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기능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유전자가 어떨 때는 대림 유전자라고도 불리고 어떤 때는 좌이라고도 불리고 어떨 때는 대림 유전자라고도 불리고 좌이라고도 불립니다. 요거는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대림 유전자는 알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동물의 경우 양친 부모에서 각각 한 벌씩을 받아와서 한 쌍의 염색체 유전자가 모여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각각에서 온 같은 자리에 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유전자, 부모한테 각각 온 두 개의 유전자.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만 이제 살짝 성능은 다르죠. 똑같진 않아요. 버전이 살짝 다른 겁니다. 그런 관계, 그런 각각의 하나하나, 그거를 대림 유전자라고 하고요. 좌이는 뭐냐면 어떤 염색체 지도, 유전자 지도 같은 걸 만들 때 그 유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 어떤 그 위치의 유전자의 위치의 개념이 들어간 거를 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커스라고 합니다. 로커스. 복수로는 로사이라고 하고요. 배우자는 뭐냐면 이제 쉽게 그냥 정자와 난자를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절반씩을 받아서 한 벌이 될 때 그 절반을 말합니다. 접합자는 그 각각의 두 배우자가 그러니까 부모한테 온 게 정자 난자가 합쳐져서 한 쌍을 이룬 것. 그래서 그걸 자이고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자이고트가 두 개가 똑같은 거면 호모자이고트. 약간 다른 거면 헤테로자이고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게놈, 유전체라고 하죠. 이것도 OEM으로 끝나서 유전체라고 부르는데 아주 요새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셀, 그러니까 모든 셀이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한 개체가 갖고 있는 그 유전 정보의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크로모점 한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로모점은 또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개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량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질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유전과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성질.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그 특징이거든요. 성질인데 이게 유전만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환경도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과 환경에 나타나는 성질.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겉으로만 나타나는 형질은 표현형, 피노타입이라고 하고요. 유전적 조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은 유전자형입니다. 그래서 지노타입, 피노타입 엄청나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 같아도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멘델의 유전 법칙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자이고트, 헤테로자이고트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헤테로자이고트가 이제
어떤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났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도 같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가끔 또 와일드 타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와일드 타입은 뭐냐면 그냥 자연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애들.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일드 타입이 이제 그냥 지금 그냥 많은 거, 제일 많은 거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변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모든 개체가 어떤 집단, 이제 육종학은 항상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100마리가 있을 경우에 100마리가 유전적으로도 표현형적으로도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하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뭐 조금씩 얼굴이 틀리고 키가 틀리고 몸무게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 차이들이 바로 변입니다. 변. 그러니까 어느 형질마다 다 차이가 있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죠. 일란성 쌍둥이는 물론 똑같지만 유전자형은 똑같지만 환경에 의해서 걔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 변입니다. 그래서 변이는 그 원인에 따라서 유전적인 것 때문에 다르냐, 환경적인 것 때문에 다르냐에 따라서 지네틱 베리에이션, 유전적 변이, 환경 변이, 비유전적 변이, 인바이러먼털 베리에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육종학에서 육종을 개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유전적 변이가 좋아지도록,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가 좋은 애들을 선발해서 좋은 애들로 교배시켜서 낳게 하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변이를 찾아내는 게 육종학에서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러면 거꾸로 환경 변이는 일정하게 똑같이 해줘야지 어떤 표현형이 차이가 났을 때 그 표현형의 차이가 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차이 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이제 중요한 육종 개념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앞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메이팅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나중에 하디 와인버그 법칙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에서 한 세대 아래 교배에서 나온 세대를 F1이라고 하는데요. 요 F가 뭐냐면 필리얼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ndel의 유전 법칙에 우성과 열성이 나오는데 이제 영어로는 도미넌트 리세시브, 우성 열성 이제 그대로 번역이 된 건데요. 요게 약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성이라고 그러면 나쁜 성질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성은 좋은 성질이고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운 성질이 열성일 때가 있고요, 나쁜 성질이 우성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성 열성은 뭐냐면 그냥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발현을 하는데 힘이 세냐 약하냐 이겁니다. 힘이 세면 약한 걸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느냐 잠재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을 일본에서 새로 했는데 우성은 현성, 발현한다, 나타난다. 열성은 잠성, 잠재한다. 그래서 잠성 이렇게 부르는 말도 생겼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